네, 매주 목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정말 저는 이분을 뵈면 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시장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는지. A1 리서치 조일교 대표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 지난주에 주셨는데 정말 뭐 애플 실적 그리고 구글의 액면 분할에 따르는 주가 상승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 저점에서 리바운딩인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올 때 2,500선에 사면 사고 2,600선 초반에 사면 사면 그러셨죠.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돼도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해외 증시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와 다른 해석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알겠 거고요. 제가 그 전에 애플 실적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준비한 자료 보시면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건 이해를 했죠. 왜냐하면 애플 원래부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아마 이제 넘버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기 매출이 플러스 11%가 올라왔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28%입니다. 매출액 대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버핏 지수 얘기하면서 미국이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핏 지수는 예전에 워런 버핏이 반영할 때의 지표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제조업 베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시가총액하고 GDP로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외에는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반영이 잘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제조업 베이스는 예전에 10% 정도 이게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28%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형 자산만 했다면 요즘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렇죠. 버핏 지수를 가지고 미국 증시가 고평가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와야 된다면 100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애플을 보면서 뭔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볼 때 버핏 지수가 너무 이렇게 저평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첨단 기업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고평가 분석 자료로 버핏 지수를 뭐 100으로 와야 된다. 이건 부적합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50, 한 190이니까 한 160, 170까지만 봐도 됩니다. 근데 어제 애플 딱 나오는 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첨단주도 실적이 되는 종목은 가구나.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꿨잖아요. 예. 실적 안 좋으니까 시간 외에서 28% 떨어지고 있고요. 급락했죠. 리비안, 그 다음에 넷플릭스 전부 다 지금 다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종목들 보면 실적이 되는 종목만 버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앞으로는 성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되는 종목만 간다라는 것들을 애플 실적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제가 연휴 기간 동안 고향도 못 가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예. 그냥 너무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가 핵심만 딱 얘기 드릴게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딱 나오고요. 페드가 9천억에서 자산을 4조 2천억까지 올렸죠. 네. 그러고 나서 코로나 나왔던 2020년 3월까지 그러니까 페드 자산은 거의 10배가 올라갔고요. 나스닥 지수도 거의 10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악재가 있었지만 페드가 그동안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단 한 번도 보유 자산을 줄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 추세에서는 보유 자산을 계속 계속 늘렸잖아요. 증가했죠. 예. 여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잠깐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밑에 기준금리 인상 보세요. 기준금리 인상을 두 번을 했는데요. 2004년에서 2006년에 했는데 1%에서 5%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근데 그 당시에 나스닥이요. 2047에서 2017이니까 별로 안 떨어졌죠.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2015년도 12월 달 나스닥이 5천에서 2018년도 12월 달 나스닥 6,600까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제로금리에서 2%까지 올린다 그렇죠. 치더라도. 예. 자, 지금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상은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크지 않다. 절대 크지 않아요. 근데 올해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페드가 자산 감소.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님, 지금까지 2008년에서 2020년도까지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페드가 계속 자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에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자산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 기대 왔죠. 아예 버리세요. 예. 이제부터 페드가 자산을 사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자산을 올렸던 그 시점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유동성의 효과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상 시장에서 큰 역할이 아닌데 그러면 페드가 언제 자산, 그러니까 QT라고 얘기하는 자산 긴축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1월 FOMC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인터뷰할 때 자산 정상 원칙, 그러니까 자산 긴축 언제 합니까? 적극적으로 매도할 생각 있습니까? 실제 결정과 경로는 아직이다. 근데 지난번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일찍 할 거다. 그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방이 막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자산 정상화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 QT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국채 파는 거. 그러니까 타이밍을 아직 정한 것이 없고 답변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산을 매다 파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안 던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연준은 계속 스케줄대로 시장에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시그널 하나도 안 주잖아요. 이건 불확실성을 작용하는 거죠. 금리는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봤죠. 그럼 언제 합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우리 통화정책의 주목적이고 자산 정상화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한다. 차후에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뭐냐면 시장이 더 떨어지는 거 막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 막아버리고 네. 이런 형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쭉 떨어지고 제가 나중에 부분은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를 미룰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요. 연준이 굉장히 많이 자산을 넣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4조 2천억, 9천억에서 4조 2천억 올렸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 3조 8천억에서 4조 7천억 올렸습니다. 똑같죠? 그쵸? 거의 똑같잖아요. 같죠. 예, 예. 거의 같잖아요. 예, 예. 그리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끝나고 나서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차화적 열풍이 일어났죠. 그랬죠. 자문사 형태. 그랬죠. 근데 그때 문제가 뭐가 하면 막 열풍이 일어나서 차화적 막 가다가 추종 매매라고 해서 자문사를 한 1억 꽂고 뒤에서 개인들이 한 3억, 4억 꽂아면서 문제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4년 박스 끊겼어요.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죠? 주린이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샀죠. 네.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다가 주린 굉장히 많이 샀죠. 그 좀 이따 후반기에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제가 한번 보게요. 지금 작년에 개인들이 샀던 그 지수대별 물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예. 보여주세요. 작년에 보면 이 신용장고예요. 신용장고는 최근에 지금 1조 6천억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작년에 개인들이요 3,000에서 3,200까지 58%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다음 자료 보시면 코스피 누거비아 2021년도에 개인들이 코스피 거래소 쪽만 70조를 샀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에 10조를 샀어요. 네. 근데 올해 1월 달에 개인들이 손절 나온 게 있나? 안 나왔어요. 거래소 4조 5천억 사고 코스닥 2조 5천억 샀어요. 그랬죠. 그거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데자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그러면 우리 증시도 앞으로 3, 4년 동안은 계속 박스권 장세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박스권 장세면 가는 종목 되게 잘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2012년도하고 2016년도 박스권 장세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들어가는 박스권 장세는 뭐가 다를까요? 그때는 페드가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어요. 네. 앞으로 8조 7천억 유동성 공급할까요? 이 정도 있고 부채 있는데 어렵죠. 안 되죠. 똑같은 박스권 장세라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즉 제 결론은 뭐냐면 올해 시장은 2,500에서 3,000대의 박스권 장세로 딱 갇히겠지만 예. 정말 종목 잘 골라야 됩니다. 네. 그때랑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단계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이제는 실적 안 되는 성장주, 미래 성장 가치주 안 돼. 그다음에 아무리 저평가된 종목이라도 실적 안 되는 종목들 안 돼. 무조건 실적 되는 종목만 해야 된다라는 게 올해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가면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면 되잖아요. 전체 네. 트렌드는 제가 딱 작성해 놓고.
네.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셨으면 모르겠네요. 좀 예. 어려운 얘기는. 그러니까 좀 한데.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내내 2,500에서 3,000까지 박스권 변동성 장세 좀 답답하게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예전과 다른 점은 유동성 공급이 그마저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아주 잘 골라야지 수익률이 그나마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다음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이러도 페드에서 이제는 돈 못 풀어요. 네. 8조 7천억이나 풀렸는데 어떻게 풉니까? 못 풀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변동성 또 박스권 장세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네, 앞으로도 좋은 종목 많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에이노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